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별 변호사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드디어 상법이죠. 이제 8강 강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께 상법에 관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사례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최근에 대법원이 이제 판단한 사례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영업자금으로 빌려간 돈, 이제 소멸시효가 5년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대법원이 이제 2014 37552 판결로 이제 확정했던 사건이에요. 그 쟁점이 뭐였냐면 지인에게 사적으로 이제 금전을 빌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금이요, 자신이 빌려준 돈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이것이 영업을 위한 행위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사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인가, 이런 다툼이 있었고요. 만약에 영업을 위한 행위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5년이 지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사적으로 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영업을 위한 게 아니고.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상법, 즉 영업을 위해서 돈을 빌려준 거라면 5년 지나면 못 받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사실 이 사건 쟁점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상법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볼게요. 자, 소멸시효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소멸시효가 뭐냐면요,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잖아요. 어떤 권리가 있는데 나한테 그것을 5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1년 동안, 3년 동안 각각 다르거든요. 이제 이 소멸시효 기간 동안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권리를 무한정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시효제도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여금의 경우 이제 돈 빌려주는 건데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분 관계에서 돈 빌려준 거는 10년이에요. 민사가 적용되거든요. 민법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영업을 위해서 혹은 뭐 상법이 적용되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돈을 빌려줬다라고 인정이 되면요,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그래서 권리가 소멸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들,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즉, 사안에서 빌려준 돈이 영업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뭐 돌려달라는 청구도 하지 않았고요.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서 5년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사실관계를 먼저 볼게요. 이 채권자인 A씨가요, 당구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그러니까 2001년 8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 B씨하고 좀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B씨가 뭘 하고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노래방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방 운영하시면서 당구장 가서 이제 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러셨던 거죠. 친해지고 난 다음에 이 B씨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이분이 노래방을 운영을 하시는데요, 주류를 반입을 하셨나 봐요. 근데 원래 안 되거든요. 주류 반입하면 안 돼요. 당연히 단속이 심하겠죠. 그래서 스탠드바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 자금을 신청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단속이 너무 심해지고 영업정지 당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하루라도 빨리 시설 자금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이걸 변경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B씨가 A씨, 자기 지인이죠. A씨에게 돈 좀 빌려줘. 내가 시설 자금 신청했으니까 한 달 후면 돈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A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당구장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힘든 상황들을 알잖아요. 사업 운영할 때. 그래서 그럼 좋아요. 내가 뭐 당신이 자금 신청했으면 안 줄 것도 아닐 테니까 대신에 연대보증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B씨의 부인 있잖아요. 부인하고 당시에 당구장에서 이제 그 노래방, B씨가 운영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있던 C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24살이었거든요. 그분한테도 연대보증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B씨가 너무 급하니까 C한테도 부탁을 하고요. 자기 배우자 부인에게도 부탁을 해서 연대보증을 하고 그 다음에 A에게 이제 6,400만 원을 빌리게 돼요. 문제가 뭐냐면 근데 B씨가 돈을 갚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A씨가 바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B씨가 A씨한테 돈을 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소송이 이기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승소한다고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집행이거든요. 집행이 뭐냐면 이분한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B한테. 혹은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하거나 혹은 뭐 경매를 하거나 이런 집행 절차가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을 받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금도 없고요. 자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돈을 받지 못하고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거의 10년이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B씨가 이거
이제 A씨 돈 빌려준 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내가 연대보증 사람도 있잖아 라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이제 처음에 그 빌려갈 때 종업원, 24살 종업원이 연대보증했다고 했잖아요. 그분한테 소송 제기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업원은 C한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C는 갑자기 아닌 밤중에 정말 웬 날벼락이에요, 이게. 자기가 대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고 연대보증했던 6,400만 원이나 되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 큰 돈을 갑자기 자기한테 갚으래요. 자기는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인데. 그러면서 이 소송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원고일까요? 누가 소를 제기했을까요? 소 제기한 사람이 원고잖아요. 당연히 돈 빌려준 사람이 먼저 소를 제기했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직접 빌려간 사람을 주채무자라고 하고요. 연대보증이든 무슨 보증이든 간에 보증계약 체결한 분을 보증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채무자, 즉 직접 돈을 빌린 그 노래방 운영하신 B 있죠. B가 이제 돈을 빌려갖고 이 사람에 대한 소송에서 본인이 승소를 했다. 그러니까 연대보증인인 C에게도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건 민사적인 사안이에요. 쟁점은 이제 별도로 보고요. 그리고 B에게 빌려준 돈은 생활비였다. 6,400만 원이나 되는데 생활비였다. 그러니까 영업을 위해 빌려준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인 그 민사상 소멸시효, 그러니까 10년이 적용된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이에 반해서 C, 그 대학생이고 연대보증 체결했던 이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A가 B에게 빌려준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영업을 위한 돈이다. 무슨 생활비냐? 라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사채권이다. 그러니까 상법이 적용되는 것을 상사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버린다. 그러니까 나는 갚아야 될 책임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이게 되게 첨예하게 대립을 한 사건이었어요. 법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법원은 한번 볼게요. A가 B에게 빌려준 돈은 영업을 위한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면 C는 더 이상, 즉 이 대학생이었던 그분, C는 더 이상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유를 한번 볼게요.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요. 원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법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심은 뭐라고 했죠, 제가? 그 이전 신급이니까 고등법원이잖아요. 원심의 증인으로 출석한 B의 처, 그러니까 배우자, 같이 연대보증했던 그 B의 처는 당시 영업정지 등으로 더 이상 노래방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B가 이제 돈 빌려간 분 있죠. B가 노래방을 스탠드바로 업종 변경하며 도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도 연대보증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 B는 기존 노래방 시설을 변경하여 뮤지컬, 그러니까 스탠드바 같은 건가 봐요. 뮤지컬을 개장한 다음에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였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고, 그러니까 돈 빌려준 분이 1심 법원, 최초에 이제 소를 제기할 때 1심 법원에다가 주채무자 B가, 그러니까 돈 빌려간 분이 자신에게 노래방 운영이 어려워서 스탠드바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서 시설 자금을 대출 신청했으니까 한 달만 돈을 좀 빌려달라 라고 해서 본인이 돈을 빌려줬고 그 이후에 개업식에도 참석했다 라고 답변을 하셨대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1심 판결에서 그 법원도 뭐라고 봤냐면요. 이 사건 대여금의 용도를 스탠드바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세 번째, 원고는 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라고 주장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원고가 이제 돈을 빌려줄 당시 당구장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B는 그냥 고객이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그런 친분 관계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냥 정말 친한 친구여서 이 친구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오래 봤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활비로 라고 해서 6,400을 빌려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목이 생활비라면 B가 운영하던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당시 24살에 불과했던 이 C, 그러니까 피고 있죠. 피고에게 연대보증 요구한 게 말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님이 자기 생활비가 너무 없어서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종업원을 불러서 너 이거 좀 해줘. 이거 안 하면 우리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C가 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업을 위한 거라면은 종업원 입장에서는 사장님 한번 이것만 하시면은 돈 빌릴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다 봤을 때 생활비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법원이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그리고 법리가 또 있어요. 중요한 건 법리예요. 법리 한번 볼게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업을 이제 어떤 거를 하려고 하잖아요. 창업을 하든 개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사무실이 있어야 될 거고요. 만약에 뭐 카페를 창업하려고 한다면은 카페에 관한 집기 같은 거, 커피 머신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요. 종업원 채용해야 될 거잖아요. 바리스타 분들도 채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커피 원두라든지 혹은 공급받아야 되는 뭐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계약 체결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업의 준비행위라고 하거든요. 이런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하는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영업을 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영업하려고 하지 않으면 왜 굳이 임대차 체결하고요, 뭐 종업원 채용하고 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법은 상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인 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 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 누가 봐도 그렇겠죠. 영업 위한 행위겠죠. 그 생활을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개업 준비 행위는요. 반드시 이제 어떤 상호를 등기하거나 개업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혹은 간판을 부착하는 등에 의해서 영업 의사를요 널리 알리는 것. 다른 사람 누가 봐도 저기 광고하면 저기 개업하겠네? 간판이 있으면 뭐야 새로운 가게 생겼네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점포를 구입한다거나 영업을 양수받는다거나 상업 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서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상행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인식만 해두세요, 지금은. 그리고 두 번째, 영업자금의 차입. 그러니까 영업자금이 필요해서 돈 빌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죠. 그죠? 그러니까 준비한 행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고용을 하고요. 혹은 임대차 체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돈을 빌린다는 것만으로는 그 즉시 바로 개업을 위한 행위가 뭔가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을 빌린 이후에 이 돈을 이용해서 뭔가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이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당사자는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돈 빌려주는 사람인 이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해서 그 돈 빌리는 행위가요.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돈을 빌리면서 나는 이 돈 빌려가지고 뭐 내가 영업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상대가 모르면 상법 규정 적용되기 어렵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말 안 하면 누가 알아요. 그쵸? 그런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려준 사람도 그러한 목적을 알고 그걸 위해서 돈을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예요. 자, 여기서 잠깐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것은 이 약간 외곽적인 쟁점이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민법 쟁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할까 하다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이 혹시 벌어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듣거나 했을 때는 좀 조언을 해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보증에 관한 거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주채무 빌린 사람 있잖아요. 돈 빌린 사람. 그 돈 빌리는 사람의 소멸시효가 상사시효가 지금 이게 영업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5년이잖아요. 5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5년이 됐는데 확정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10년으로 늘어나요. 소멸시효가. 그래서 연장이 돼요. 근데 주채무자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소송도 당했고요. 실제로 빌린 사람인 거예요. 돈을 1도 안 쓴, 하나도 안 쓴 보증인은 어때요? 같이 연장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채무자, 돈을 직접 빌린 사람은 시효가 이제 연장이 돼가지고 10년까지 가요. 그런데 만약에 보증인한테는 어떠한 소송도 없고요. 보증인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효 연장의 효과가 보증인에게까지 미치지 않아요. 잘 알아두세요. 자, 법원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민법 제444조하고요. 제165조의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봤더니 채권자,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하고요. 주채무자,
돈 직접 빌린 사람 사이에 판결에 의해서 확정 판결이에요. 주체무가 확정되어서 단기, 즉 5년이잖아요. 5년이었던 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로 보증채무까지 당연하게 소멸시효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잘 알아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종전의 기간인 5년에 따른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길 바라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거나 누군가가 이런 상담을 해온다면 이 보증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고요. 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 그거 5년 지난 거잖아. 너는 괜찮아 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상법의 개념과 이념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상법의 실질적인 의의는 뭘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통설적인 견해, 그러니까 우리가 통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 많은 학자분들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 학설 중에 다수의 견해가 있고 조금 이제 더 적은 분들이 이제 지지하시는 견해가 있어요. 그걸 다수설, 소수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 다수설을 통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통설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봐요. 근데 기업이요, 사실은 법률상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상 영리의 목적으로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경제적인 조직체, 우리가 이것을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 의의는 당연히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상법천, 그러니까 법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전 안에 들어있는 그 상법. 자, 그렇다면 상법의 이념은 뭘까? 특성은 뭘까? 자,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업에 관한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번, 기업의 유지 및 강화의 부분인데요. 기업의 영리성 보장을 위해서 상인의 보수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요. 법정 이율도 인상을 했어요. 자, 조문 같이 볼게요. 제61조에 보면은 상인의 보수 청구권이라고 해서요. 상인이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무려 법조문에까지 넣어둔 거예요. 두 번째, 이 이율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민사적으로 돈을 빌려줘요. 아까 그냥 지인의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연 이율이 5%예요. 민사 5%거든요. 그런데 이거 상사잖아요. 영업을 위한 것이고 기업의 존속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연 6%, 상사는 연 6%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9페이지 볼까요? 두 번째 이제 이념이 뭐냐면 기업이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되고요. 이 거래가 안전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어떤 계속적인 거래 행위를 할 거거든요. 자, 이거 관련된 건데 1번, 거래의 간이와 신속화 및 정형화를 도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많아질수록 혹은 동종의 거래가 많은데 이것을 너무 복잡하게 한다? 그러면 이 기업 자체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소비자도 물론 불편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행위, 이것들을 대리를 하거나 혹은 보통거래약관, 왜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하잖아요. 혹은 뭐 금융거래를 한다거나 했을 때 정말 깨알같이 막 많은 식의 약관이 있죠. 여러분 그거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보험 시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꼼꼼하게 다 깨알같이 적혀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다수가 같은 거래를 하게 되면 물론 개별적으로 우리가 정해지는 특약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요. 일반적으로는 그 같은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어야만 소비자도 그리고 이제 기업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관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여행 계약이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항공권 구매하실 때 보면 거기도 약관 되게 깨알같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관은 그냥 많은 거래, 다수의 거래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이 거래의 간이화라든지 신속화나 정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대리의 방식 한번 볼까요? 제48조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식사를 하러 이제 어떤 음식점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업원 분이 오셔가지고 주문을 받고 또 나가실 때 계산도 해요. 근데 이제 계산할 때 사장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계산은 원칙적으로 누굴 위해서예요?
이 사장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장님께 일단 돈을 우리가 지불을 하면은 이 사장님이 다 재료도 사시고 종업원들 이제 임금도 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다만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분하고 이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사실 이분은 상대방은 그냥 이제 자기가 계약 체결하는 사람이 사장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 사장님이라고 얘기도 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장님 아니고 종업원인데 약간 사기 행위를 한 거죠. 기망을 해서 돈을 가지고 도망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대리인, 아까 돈 가지고 도망가신 그분에게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알지 못했으니까 그래요.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사상 대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게 민사하고 상법하고 완전 다른 경우인데요. 민사를 잠깐 보면 민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를 표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제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 사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대신 가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죠. 아, 저 사장님 대신 왔어요. 이거 사실 사장님이 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사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그 매매 대금도 제가 원칙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법 적용 안 되는 부분일 때예요. 상법 적용 안 될 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상법이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은 제가 그냥 사러 가가지고 아, 이거 사장님을 위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사장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장님의 돈을 지급해야 될 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되게 핵심이죠.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품 산 그 대리점이나 어떤 거기에 또 사장님이 계실 거잖아요. 그 물건 판 분은 제 사장님이 계신다면 그 사장님한테도 돈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뭘 팔았어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손님한테 돈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민사상 대리, 우리가 상법 적용 안 받고 민법만 적용받으면요. 반드시 대리인은 말을 해야 돼요. 나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라고 말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효과는 대리한 사람에게 미치는데요. 상법은 달라요. 말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상인에게, 그죠? 상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거를 편의점, 아까 아르바이트생이 판매한 것은 사장님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사장님이 손님한테 돈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신속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안전이겠죠. 기업 거래가 안전하지 않다면 누가 기업을 신뢰하고 상업 행위를 하겠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공시주의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중요한 사안 같은 거에 대해 등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그 34조에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라고 하고요. 상법이라든지 다른 기타 법령에 따라서 이 기업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등기를 보면은 이 기업의 목적은 뭐고 지금 뭐 대표이사는 누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거든요. 주식은 뭐 얼마고 몇 주고 뭐 이런 거, 자본금 얼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나와 있고요. 본점이랑 지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공시주의예요. 안전 확보예요. 두 번째. 외관 신뢰 보호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명의 대여자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또 표현 대표이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같이 조문으로 볼게요. 제24조 명의 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라든지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분들의 경우에도 간혹 있다고 들었고요. 뭐 많은 사업에서 이제 본인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본인 명의로 어떤 것을 개업을 했는데 이것을 사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럴 때는 보통은 명의자가 영업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서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는 그 타인과 연대해서 변제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을 한 사람과 같이 이 자기가 어떤 뭐 매매 대금이라든지 이것들 지급할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395조 표현 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자, 표현 대표이사라고 하면요. 실제로 직함은 있는데 이분들이 그 일을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사장님이라든지 부사장이라든지 전무라든지 상무라든지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반적으로는요. 정상적인 이제 직함이라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좀 있어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근데 실질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의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명칭을 줬잖아요, 회사는. 권한은 주지 않았지만 명칭을 줬어요. 그러면 이 권한이 없다는 걸 모르는 삼자는 당연히 이 사람의 행위, 이 전무나 상무의 행위가 당연히 회사의 행위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아까 명의대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명의를 빌려줬으면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빌려준 사람, 그 명의자가 행위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보호해줘야 된다는 취지예요. 자, 우리 11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알아볼 게 뭘까요? 상인이 뭔지 좀 봐야겠죠. 상인이 뭘까요? 자, 상인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당연상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4조에 나오거든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예요. 자기 명의로.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상행위, 어떤 상거래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에. 그럴 때 이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상행위는 뭘까? 여기에 대해 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같이 볼게요. 제46조예요. 기본적 상행위라고 해서 진짜 길어요.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상행위라고 해서 진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오로지 내가 임금을 받을 목적, 그러니까 고용됐다는 얘기겠죠.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하거나, 그러니까 물건을 제조를 하거나 어떤 일에 종사할 경우에는 상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예를 들면 매매, 임대차, 제조, 가공, 수선, 또 물품 공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작업을 한다거나 노무, 어떤 뭐 일에 같이 뭐 하는 것들, 예를 들어 건설이나 이제 이런 것들 할 때에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출판한다거나 인쇄한다거나 촬영한다거나 광고, 통신, 금융거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들면 뭐 어떤 것, 지금 뭐라고 하죠? 그 목욕탕 같은 것들, 그리고 중개하는 것들, 위탁 매매, 운송, 보험, 이 밖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상법에는 없지만 특별한 경우 이제 특별법들이 인정하는 거래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상행위라고 하고요. 이 자기 명의로 이 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상인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당연하진 않은데 상인으로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법에서는 의제한다고 하거든요. 의제라는 것을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법에는 없어. 법에는 명확하게 상인이라고 규정되진 않아. 그렇지만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내가 상인으로 봐줄게. 내가 너를 인정할게.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해요. 그것을 의제상인이라고 하는데요. 제5조에 나오거든요. 제1항,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자, 여기까지. 이분은 그 아까 말한 기본적 상행위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포섭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2항,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전환과 같다라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앞서 살펴봤듯이 당연상인은요, 그 기본적 상행위를 전제로 해요. 그런데 법령에 기본적 상행위가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열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거되지 않았는데 상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좀 부당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즉 기본적 상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요. 영업의 방식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기업의 조직을 기준으로 일정한 조직을 갖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상인으로 의제,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거죠. 상인으로 인정해서 상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자신이 생산하거나 채취한 농산물이나 수산물, 임산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기본적 상행위 개념에는 없어요. 아까 그 법령 있잖아요. 법령에는 이분들이 기본적 상행위다 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 그럼 상인 아닌가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상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고, 거래는 다 웬만하면 상법에 포함이 될 텐데 이 기본적 상행위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인이 아니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분들과 거래한 분들의 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인으로 원래는 될 수 없지만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그죠? 여기 보시면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설비에서 이런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신다고 하면 상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중요해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서 상인적 방법을 할 때예요. 자, 세 번째 분류는 뭐냐면요. 소상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본금이요. 1,000만 원에 미달하는 분들이에요. 분명히 영업하시거든요. 근데 살펴보니까 자본금이 미달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제9조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율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 제2조에 보면요. 범위가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1,000만 원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자, 자본금이 그리고 회사가 아닌 자예요. 회사가 아닌 자고 1,000만 원 안 되는 경우. 왜냐면 이제 이 상법에 있는 설비에 관한 여러 규정이 있거든요. 상법에는. 근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좀 일정한 규모, 그리고 일정한 크기 이런 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규모의 이제 자본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영업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상법 적용을 못 받으면 힘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법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상법이 전제하고 있는 여러 설비의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업 활동을 이제 번거롭게 하지 않고 이분들이 충분히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고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 소상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상인에 해당을 한다. 자본금이 1,000만 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요. 영세상인에 대해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배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약간 열외 같은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상인 자격은 언제 취득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상인 능력은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이제 상행위에 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하는 법률상 지위거든요. 민법상 권리능력자, 우리 배웠죠. 민법 시간에 간단하게. 그분들은 다 상법상 상인 능력자에 해당을 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인 능력자는요, 당연 상인하고 의제 상인의 요건을 갖추잖아요. 그러면은 모두 상인 자격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예를 들면 자연인의 상인 자격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카페를 개업한다. 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점포를 임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카페 개업하려면. 왜냐하면 기기 같은 것도 되게 비싸고요. 또 사람 고용할 때 내가 일단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하려면 돈이 없으니 영업 자금을 빌릴 거 아니에요. 이런 차입 등과 같은 영업 준비 행위를 해서 영업 의사가 객관적으로 바깥에 드러나는 거죠. 지금 당장 오픈을 하진 않았지만 나 이거 개업할 거야. 그리고 나 이거 하고 있다. 라고 이런 행위를 바깥으로 객관적으로 내보냈을 때 그럴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다수의 학설 그리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영업의 준비를 하는 것은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해요. 자, 아까 나왔죠. 이게 뭘까요? 자, 제47조에 나오는데요. 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본다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2항 상인의 행위는요. 모두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저 사람이 저렇게 행위를 하고 뭔가 주문을 하고 어떤 돈을 빌리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영업을 위한 거다라고 우리가 그냥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봤을 때. 그리고 이 판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본 판례 노래방 케이스 그거 노래방 주인이 스탠드바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돈을 빌린 거잖아요. 이것은 영업 준비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행위에 해당해가지고 상법이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개념은 상업사용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상업사용인은요, 특정한 상인에 종속을 해서 대외적으로는요,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필요해요. 자, 이걸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배인, 이게 법상 개념일까요? 아닐까요? 상법에 나와요. 제11조 한번 볼까요? 영업주의 가름에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이거 굉장히 넓은 범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업주의 가름, 영업주와 거의 같이 본다는 거예요. 거의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영업에 관해서는요. 심지어 재판에서 뭔가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권리거든요. 거의 본인과 유사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인이 아닌 점원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뭐 기타 사용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을 심지어 이 지배인이요. 선임할 수도 있고요. 해임할 수도 있대요. 진짜 큰 권한이잖아요. 사람을 고용하고 혹은 이분을 해고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제한.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상 행위까지 거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지배인에게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장님이 개업을 했는데 이 지배인 다 믿는데 그래도 또 어떤 금전적인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 돈을 변제하고 이런 행위, 그리고 돈을 어디에 입금하고 이런 행위는 내가 널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행위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이 모르고 이 지배인이 내가 사장님이 시켜가지고 돈 빌리러 왔어요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뭐 어디 가버려요. 이러면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장님한테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이런 선의의 제3자, 그러니까 모르는 제3자라고 했죠. 선의라고 하면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표현 지배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14조에 보면 제1항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하고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봐요. 이거 아까 명의되어 있을 때 비슷한 경우가 하나 있었잖아요. 물론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 표현 지배인이라고 해서 명칭을 딱 보니까 지배인 같은 거예요. 회사가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랬을 때 다만 재판상 행위에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명칭을 이렇게 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았고 권한도 없었다라고 하면요. 재판상의 행위만은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리고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어떤 권한을 넘어가지고 이제 맘대로 행위를 했다거나 이랬을 때 상대방이 모르는 거 보호를 해야겠죠. 근데 상대방이 이걸 알아요. 저 사람 지배인이 아닌데 이름만 저렇게 쓰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알면서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못 갚으면은 사장님한테 받으면 되는데 뭐 이러면서 빌려줘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것까지 인정해주면 너무 거래라든지 사회의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지배인이 실제로는 지배인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 어떠한 청구를 했을 때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것은 외관 신뢰 제도를 반영하는 거예요. 아까 봤죠? 우리가 그 외관,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런 것,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호한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표현 지배인이요. 지배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이제 우리 지배인들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상업 사용인 중에서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이라고 해서 제15조에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영업의 특정한 종류, 전체 아니에요. 지배인은 특정 전체 다였지만 이분들은 이 전체 중에 어떤 이 세밀한 이 부분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팀장, 차장, 과장, 계장, 대리 이런 분들 명칭이 다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 직급 있죠. 근데 이분들이 재판 외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특정한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리권에 관한 제한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제한을 둘 거면 이것도 밖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 앞에 것도 좀 어려웠잖아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그래서 저희가 시험 공부할 때는 뭐 부포사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밑에도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면은 시험에 못 쓰니까 우리가 뭐 물점사, 물판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두 문자 따가지고. 그런 건데 뭐냐면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을 말해요. 그래서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에 관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분이니까. 다만 상대방이요. 위 사용인이 상인이 아니고 그냥 사용인이었다, 종업원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다라는 규정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전제는 일단은 이 권한이라든지 어떤 이 여러 가지 범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전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게 아니란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거기까지 보호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둔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상업 사용인에게는 권리만 있을까? 그건 아니죠. 의무도 있거든요. 같이 볼게요. 첫 번째, 경업 금지, 경업 피지라고도 하는데요. 경업 금지 의무예요. 이건 뭐냐면 상업 사용인은 영업주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자기라든지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자, 이거 조금 말이 어렵잖아요. 영업주의 영업 부류가 일단 뭘까요? 이게 제17조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이 조항, 지금 제가 읽은 이 조항의 취지가 뭐냐면 영업주가 이제 이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상업을 할 경우에. 그리고 이것들을 제3자나 종업원들이 갑자기 자기의 영업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똑같이 바로 옆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사업을 영위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주의 영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다면 경쟁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을 금지해야겠죠. 그러니까 전혀 무관해요. 영업주가 원래 하고 있던 사업하고요. 이 종업원이었던 상업사용인이었던 이분이 하시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 굳이 경쟁할 필요도 없는데 업종도 다른데 이제 조금 어렵겠죠. 그런데 만약에 유사하고요. 경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금지해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자, 그래서 영업주의 영업 목적인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하고요. 동종, 같거나 혹은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일 경우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 자체는 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잠재적으로 이 사업 분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금지해줘야 되잖아요.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거 할 건데 이거를 미리 이 노하우 가져가서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 또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이제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잠재적 사업 분야에 속하는 거래까지도 우리가 금지한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업 금지 의무는요, 근무 시간 종료 후에도 가능해요.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장님이 뭐 이제 이러이러한 어떤 음식점을 하는데, 내가 사장님은 뭐 예를 들면 9시부터 6시까지밖에 안 하시니까 내가 그러면은 저녁 6시부터 뭐 새벽까지 하면 되지 않아요? 안 되죠. 같은 거잖아요. 같은 노하우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손님들이 또 시간대는 다르지만 어떻게 옮겨갈지 모르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것은 영업주의 영업 정보하고 영업 비밀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게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사용인의 의무 한번 볼게요.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요. 영업주는요. 상업사용인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영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요. 이것을 사업주가 이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위험한 행위니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업사용인이 이 규정에 위반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 그러니까 사용인이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이런 거래 행위 했다라고 하면요. 영업주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일 때는요. 영업주는요. 사용인에게 이 이득, 사용인이 이걸 통해 얻은 이득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개입권, 탈취권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개입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연히 이 거래 행위로 인해 얻은 돈은요. 원래는 사용주가 얻었어야 되는 돈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용자, 그러니까 영업주의 그 노하우라든지 영업 비밀을 이용해서 얻은 이득을 그냥 무단으로 탈취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달라라고 하는 것을 개입권 또는 탈취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한은 있어요. 무한정 인정하면은 나중에 뻔히 보고 있다가 한 10년쯤에 뒤에 갑자기 달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기한에 제한을 두는데요. 뭐냐면 단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거나 그죠?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해요. 딱 봤는데 저 사람 봐? 내 지금 영업 노하우로 저걸 했어? 라고 발견한 다음에 2주 있죠. 2주가 지나버리면 청구 못해요. 아까 이거 말한 거. 그리고 이제 몰랐지만 이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랬을 때는 또 이거 내가 이제 저 사람한테 당신이 받은 이득을 다 나한테 돌려달라 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기간도 알아두시고 이럴 때는 반드시 즉시 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 알아두세요. 생각보다 되게 짧죠. 그죠?
자, 그리고 상업 사용인의 의무에 관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게 있는데요. 대법원 2006만 1303 결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용자와 약정에 따른 근로자의 경업 금지 기간을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기술 관련된 어떤 업에 종사를 하시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그 회사의 기술이나 노하우에 대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업무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한정, 이제 이분이 퇴사하고 이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그런 의도는 없고 그냥 자기가 회사를 바꾸고 싶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한정 비슷한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어때요?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침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분의 생계 유지에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분은 예를 들어 뭐 화학과를 졸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학에 관한 기술을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이거 화학이 아니라고 하면 기술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 어떡해요? 다 동종업계 취직 못해요? 그럼 이분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기간으로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경업 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 그쵸. 아무래도. 왜냐하면 경업을 못하게 하면 이분은 아까 그 화학과 그분은 일을 아예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서 경업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퇴직 전의 지위, 그리고 퇴직 경위, 근로자에 관한 대상 제공 여부. 그러니까 어떤 이분이 이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은 생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당장 이직하고 싶은데 일을 못해요. 관련된 업계로. 그러면 이 사용자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 것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약정한 경업 금지 기간이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이제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만약에 너무 지나치다, 너무 길다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적당한 범위로 기간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 어떤 사례가 있었길래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원심, 그러니까 대법원의 원심이면 고등법원이죠. 거기에서 뭐라고 봤냐면 신청인 회사의 경영진이 이제 교체되는 시기,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경영진이 교체된다는 것은 굉장한 파도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회사의 방침이 바뀔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정리해고나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진이 교체되는 시기에 느꼈을 정리해고 등에 대한 불안감도 신청인들이 퇴직하는 중요한 사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경업 금지 약정을 지키는 데 따른 대가 제공에 관해서는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지 혹은 이제 내가 만약에 경업 금지를 하게 되면 즉 일을 못하게 하는 그 기간을 두면 내가 얼마를 줄게 라는 것들 혹은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해줄게 라는 협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영업 비밀이나 영업 관련 정보의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다 봤어요. 다 봤더니 이게 약정에 따른 피신청들에 대한 경업 금지 기간이요. 피신청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가장 중요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당장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뭐 생활이 안 되잖아요. 임대료도 못 낼 거고 월세 같은 거. 아니 임대료가 문제겠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을 텐데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까지 법원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각각 퇴직한 후에 1년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업 금지를 수년간 할 게 아니고 1년만 못하게 하자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이 이런 원심, 고등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네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간은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업 사용인의 의무가 또 있는데요. 뭐냐면 이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렸던 판결인데요. 2007 카합 3903 결정이에요.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민법 제103조에 위반해서 무효인지.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민법 103조 뭐였어요? 반사회적인 질서. 그죠? 이럴 때는 이거 어때요? 어떤 약정이나 거래가 있더라도 무효잖아요. 한번 볼게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 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누누이 봤듯이 그 직업 선택의 자유하고 근로권 제한하거나 혹은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자유로운 경쟁일 수 있어요. 물론 제한을 해야 되지만 그럴 때 이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라고 하면 103조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업 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은요, 보호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나 근로자,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근로자의 퇴직 전의 지위라든지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어떤 보상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제공했는지 여부, 근로자의 퇴직의 경위, 공공의 이익, 기타 사정을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해당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뒤에 거는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혹은 영업비밀 보호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는요, 약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절대로 누설하면 안 돼. 왜냐하면 사용자에게 굉장히 이 영업주에게 굉장히 큰 손실이 올 거니까 라고 보통 약정을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쪼르르륵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법에 모든 거 다 규정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기술도요, 굉장히 새로운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일일이 다 규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규정을 이제 만들어 두면요, 이것들을 추가하거나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슈되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법 개정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여기에 이 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 사업주, 그러니까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누설하면 안 되고 이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되게 타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요, 겸직 금지 의무거든요. 이게 겸직 회피 의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상업사용인은요,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라든지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어떤 업무에 종사하도록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회사의 사원이 된다거나 이사가 된다거나 하면 어때요? 조금 계속 고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혹은 심지어 그 회사가 나하고 경쟁 상대에 있어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주의 허락 없이는 이런 걸 할 수 없다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사용인이요, 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을 해서 이 지위에 취임했다라고 하면요, 이 행위 자체는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영업주는요, 이 상업사용인, 그러니까 취임한 이 상업사용인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요, 심지어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만 이제 아까 그 경업금지 의무하고 반대되는 차이는 뭐냐면 경업금지 의무 같은 경우 영업을 해서 이제 이득을 얻은 이 경우에는요, 이 이득 얻은 거를 그러니까 사업주가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취임한 행위 자체에 어떤 직위에 취임했거나 다른 회사의 사용인이 된 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상거래 행위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이득을 가져와 나한테 달라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직에 취임한 것, 어떻게 보면 직함을 얻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 다만 분명히 이런 뭐 사원이 된다거나 이사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뭘 할 수 있다고 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심지어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라는 점들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그 공지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께 아마 제가 한 주 먼저 하니까 이게 지금 전주 수요일이거든요. 오늘 4월 29일이고요. 아마 8주차. 그러니까 여러분이 5월에 보시겠죠. 5월에 보시는 때까지는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여러분께 문의드렸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요청하셔가지고 그거에 따라 결과에 따라 또 학교에서 보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 수업은 또 대면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